충격적인 소식이 일본을 강타했습니다. 온 나라가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2025년 7월 난카이 대지진 발생 확률 87%라는 충격적인 예측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 무서운 예측을 듣고 일본 국민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이 발표를 들은 한 일본 가정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극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특히 58세 여성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연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저는 도쿄 외곽에서 작은 전통 자수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아라이 마사에라고 합니다. 30년 넘게 바늘과 실로 살아온 제 인생이 그날 모든 게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녁 뉴스에서 아나운서가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2025년 7월 15일 난카이 대지진 발생 확률을 87%로 공식 발표했다는 거죠. 순간 온몸이 얼어붙더라고요. 아, 또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리모컨을 든 손이 덜덜 떨렸어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희 시댁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시어머니께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죠. 잔의 더미 속에서 시어머니를 찾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땅이 흔들릴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그 트라우마가 14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던 날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현재 상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공방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전통 자수에 관심이 없으니까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요즘 세대들에게 바늘과 실의 매력을 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줄고 임대료는 오르고 월세를 내기도 빠듯한 상황이었어요. 아들 유스케도 회사에서 구조조정 얘기가 나온다며 걱정이 태산이었죠. 가게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모든 게 오르는데 수입은 줄어드니까 어떻게 버텨나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무엇보다 막내딸 하루카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15살인데 천식이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밤마다 기침 소리에 잠을 설치는 날들이 많았어요. 숨쉬기 힘들어하는 하루카를 보면 가슴이 미어졌죠. 병원에 가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공기질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뉴스에서는 계속 지진 관련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했어요. 87%라니 거의 확실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바늘을 들고 자수를 놓으려 해도 손이 떨려서 실을 꿰 수도 없었죠.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 유스케가 여자친구 스즈카와 함께 집에 왔어요. 스즈카는 한국계 일본인입니다.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죠. 처음엔 그냥 인사나 하러 온 줄 알았는데 유스케가 폭탄 선언을 했어요. 결혼하기로 했다는 기쁜 소식이었지만 바로 다음 말이 문제였습니다. 한국으로 이민 가려고 한다는 거죠. 저희 가족 모두 함께 가셨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목소리가 커졌어요. 유스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이제 안전하지 않다고 했어요. 지진도 그렇고 하루카 천식도 공기 때문인 것 같다고 했죠. 스즈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외할머니께서 서울에 계시니 한번 구경이라도 가보면 어떨까 했어요. 하지만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일본을 버리고 떠나자는 거냐고 소리쳤어요.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땅을 그냥 포기하라는 거냐고 했죠. 제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58년을 이 땅에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했어요. 이곳에는 제 추억이, 제 인생이 모두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무덤도 여기 있고 제 공방도 여기 있는데 어떻게 떠나겠어요? 유스케가 답답해했습니다.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냐며 하루카 생각을 해보라고 했어요. 이 아이 미래를 생각하면 당연한 선택이라고 했죠.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스즈카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지진이 거의 없는 안전한 나라라고 했어요. 의료 시스템도 좋고 교육 환경도 훌륭하다고 했죠. 특히 하루카 같은 아이들에게는 더 나은 환경이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날 밤 하루카가 또 기침을 심하게 했어요. 새벽 3시까지 기침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여도 소용없었죠. 가슴이 답답하다며 울어대는 하루카를 안고 있으니 눈물이 났어요. 혹시 정말로 아이들 말이 맞는 건 아닐까요? 지진 공포에 경제적 어려움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하루카 건강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스즈카가 한국은 공기도 좋고 의료 시스템도 훌륭하다고 했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아직 결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큰 변화였거든요. 결국 일주일 후에 결정했습니다. 스즈카 외할머니 초대를 받아들여서 가족 모두 서울로 4박 5일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한 번만 보고 오자는 마음이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작은 자수 작품 몇 개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놀랐습니다. 공항이 정말 깔끔하고 체계적이더라고요. 입국 절차도 빠르고 안내 시스템도 완벽했어요. 일본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것 같았어요.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가는데 차량이 정말 조용하고 깨끗했습니다. 좌석도 편안하고 승무원들도 친절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생각보다 깔끔하더라고요. 고층 건물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처음 탔을 때는 더 놀랐어요.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도 조용하고 깨끗했어요. 하루카가 여기 지하철이 더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랬습니다. 시설도 현대적이고 운영도 체계적이었어요. 스즈카 외할머니가 북촌 한옥마을 근처로 안내해 주셨어요. 전통 건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더라고요. 현대적인 도시 한복판에 이런 전통 공간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일본의 전통 가옥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전통 공예 체험장을 발견했습니다. 들어가 보니 70대 할아버지 한 분이 자수를 놓고 계셨어요. 제 손을 보시더니 일본 분이냐고 물으셨어요. 손놀림이 참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바늘을 들어 몇 반을 놓아봤어요. 할아버지께서 아직 손끝이 살아있다며 이런 기술은 귀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30년 넘게 자수를 해왔는데 일본에서는 구식이라며 요즘엔 안 팔린다는 소리만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존중받는 기분이었어요. 할아버지가 한국에도 전통 자수 장인들이 있으니 서로 교류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기서라면 제 기술이 다시 빛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경복궁 근처 시장에 갔습니다. 스즈카가 제 작품을 좀 가져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했는데 마침 작은 자수 파우치 하나를 가방에 넣어뒀더라고요. 시장에서 구경하다가 그걸 꺼내봤어요. 30년 전에 만든 작품이었는데 아직도 색깔이 선명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한국 여성분이 눈을 반짝이며 다가왔어요. 일본 전통 자수인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섬세하다며 직접 만든 거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지만 제가 만든 거라고 답했어요. 그분이 정말 대단하다며 감탄하시더라고요. 요즘 이런 수작업 하시는 분들 보기 어려운데 라고 하셨어요. 일본에서는 옛날 것이라고 무시받던 제 기술을 여기서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부심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젊은 여성들이 와서 어디서 배울 수 있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싶다며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제 작품이 이렇게 관심받는 건 오랜만이었어요. 한 젊은 여성분은 일본 여행 갔을 때 이런 자수 소품을 사고 싶었는데 어디서 파는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약 한국에서 이런 걸 배울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고 했습니다. 제 마음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스즈카 외할머니께서 제안하셨어요. 한국에서 전통 공예 체험 카페를 해보면 어떨까 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수공예에 관심이 많다고 하셨어요. 특히 일본 자수는 인기가 좋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장사를 하겠어요. 하지만 하루 종일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본 한국 사람들의 반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녁에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카가 여기서는 기침이 안 난다고 하는 것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서울 와서 이틀 동안 한 번도 기침을 안 했거든요. 공기가 정말 다른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건강한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서울 체류 셋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화롭게 아침밥을 먹고 있는데 유스케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일본에서 온 긴급 연락이었습니다. 유스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도쿄에서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규모가 6.9였습니다. 그동안 계속 경고했던 그 지진이 드디어 온 거예요. 급하게 뉴스를 확인해 보니 도쿄 전체가 난리였어요. 저희 동네도 많이 흔들렸다고 하더라고요. 온 가족이 텔레비전 앞에 모여서 실시간 뉴스를 봤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무너진 건물들과 갈라진 도로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거리로 뛰어나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2011년 그때와 똑같은 장면이었어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걱정된 건 저희 공방이었어요. 이웃분께 부탁해서 확인해 보니 진열장이 모두 넘어져 있었대요. 30년간 모아온 작품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건물 벽에도 균열이 생겼다고 했어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하루카가 갑자기 무서워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 지진 영상을 보더니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더라고요. 완전한 공황 상태였어요. 온몸이 떨리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안아줘도 아이는 계속 떨었어요. 2011년 지진 때도 이런 증상을 보였거든요. 트라우마가 다시 되살아난 거죠. 급하게 병원에 갔습니다. 한국 의사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아이가 지진에 대한 심리적 충격을 받은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는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일본에 있었다면 하루카는 또다시 그 공포를 직접 겪었을 거예요. 운 좋게 한국에 와 있어서 물리적 피해는 없었지만 뉴스만 봐도 이렇게 패닉 상태가 되는 아이를 어떻게 그 환경에서 키우겠어요. 그날 밤 하루카를 재우면서 결심했어요. 이 아이는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일본에 대한 애착도 중요하지만 가족의 안전이 우선이었습니다. 특히 하루카의 미래를 생각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날 밤 유스케와 스즈카에게 한국 이민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일본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진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땅이 흔들렸습니다. 사람들 표정도 불안해 보였고 거리 분위기도 무거웠어요. 지진에 대한 공포가 온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마트에는 생필품을 사재기하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저희 공방 상황을 직접 확인하러 갔어요.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30년간 정성스럽게 만든 작품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진열장은 완전히 박살났고 벽의 균열도 생각보다 심했습니다. 복구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 것 같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주변 상황이었어요. 옆 가게들도 문을 닫은 곳이 많았습니다.
지진 이후 손님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상인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모든 게 침체되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봐온 이웃 상점들이 하나둘 셔터를 내리고 있었어요. 유스케도 결국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회사에서 지진 피해로 경영난이 심각하다며 구조조정을 단행한 거입니다. 재취업도 쉽지 않았어요. 다른 회사들도 사정이 비슷했거든요. 가게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스즈카가 제안했어요. 정말로 한국에서 자수 카페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제 기술을 살려서 한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고 했죠. 서울에서 본 사람들의 반응을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어요. 58살의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한국어도 서툴고 문화도 다른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현실을 보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여기 남아 있어도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하루카 때문이었어요. 일본에 돌아온 후 아이가 다시 기침을 시작했거든요. 밤마다 또 지진이 올까봐 무서워했습니다. 이 아이를 이런 환경에서 키울 순 없었어요. 그날 밤 가족 회의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고 결정했습니다. 일본에서의 58년 인생을 정리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족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 무덤에 가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딸을 위해 떠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국 이민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비자 신청부터 시작해서 집 구하기, 사업자 등록까지. 스즈카와 외할머니가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특히 한국어 공부가 가장 어려웠어요. 58살에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매일 밤 한국어 교재를 들고 씨름했습니다. 서울 홍대 근처에 작은 공간을 얻었어요. 1층은 카페, 2층은 자수 체험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인테리어 할 때 일본 전통 소품들과 한국 전통 요소들을 조화롭게 배치했어요. 두 나라의 문화가 만나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마사의 공방이라는 이름으로 오픈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손님이 거의 없었거든요. 한국어도 서툴고 메뉴 설명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과연 잘한 결정인가 하는 후회도 들었어요. 밤마다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 일본 관광객이 저희 가게를 발견하고는 SNS에 올렸습니다. 도쿄에서 온 장인 할머니의 진짜 일본 자수를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 후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한국 젊은 여성들도 많이 찾아왔어요. 인스타그램에 올리려고 왔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 자수 기법을 신기해하며 열심히 배워가더라고요. 점점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한국 전통 의상 브랜드에서 연락이 왔어요. 일본 자수 기법을 한복에 적용해보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제 기술이 두 나라의 전통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된 거죠. 하루카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 중학교에 다니면서 한국말도 배우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기침도 거의 사라졌어요. 한국이 좋다고 하는 아이를 보면 정말 다행스러웠습니다. 아이의 밝은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서울 생활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지하철 타는 법, 마트에서 장 보는 법, 한국 음식 만드는 법까지.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이웃들도 친절했습니다. 어느덧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지역문화센터에서 한일 수공예 교류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한국 할머니들과 일본 자수를 함께 배우면서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바늘과 실로 통하는 마음은 같더라고요. 일본에 있는 친구들에게는 자주 연락을 해요.
SNS로 한국 생활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국은 정말 안전하고 따뜻한 나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몇몇 친구들도 우리도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유스케는 한국 IT 회사에 취업했어요. 일본에서보다 훨씬 안정적인 직장을 얻었습니다. 급여도 괜찮고 근무 환경도 좋다고 해요. 스즈카도 자신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어요. 한일 문화를 접목한 디자인으로 꽤 유명해졌습니다. 하루카는 이제 완전한 한국 아이가 되었어요. 한국어도 유창하고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밝게 자라고 있습니다. 천식 증상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가끔 일본 갈 거냐고 물어보는데 여기가 우리 집이라고 답해줍니다. 아이의 건강한 모습이 가장 큰 보상이었어요. 저희 공방도 이제 홍대 명소가 되었어요. 일본 관광 가이드북에도 소개되고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무엇보다 제자수 기술이 두 나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는 게 가장 뿌듯해요. 30년간 쌓아온 기술이 드디어 빛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에는 한국 대학교에서 전통 공예강의 제안도 들어와요. 젊은 학생들에게 일본 전통 자수를 가르치는 거죠. 58살에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두 나라의 전통 문화를 연결하는 교육자가 되고 싶어요. 한국어도 많이 늘었어요. 처음엔 주문받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 문화도 점점 이해하게 되었어요. 정이 많고 따뜻한 사람들이라는 걸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가끔 일본에서의 58년을 떠올립니다. 분명 소중한 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더 행복합니다. 이 나라는 저에게 두 번째 인생을 허락해줬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가족의 사랑과 저의 손끝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해요. 용기 있는 선택이 때로는 가장 현명한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58살의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한국에서의 제 두 번째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함과 기회들을 생각하면 용기 내어 새로운 도전을 한 것이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관심은 감동단지의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